네 애미 죽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네. 엄마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꼬박 지새운 날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상복 입은 채로 집에 돌아갔더니 글쎄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상갓집 냄새 묻는다고 제 집 비번을 바꿔버린 거죠. 그 시간에 남편이랑 시누이는 속초 바닷가에서 회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골함을 안고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그날 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행 갔다 돌아온 시댁 식구들, 그 잠긴 현관문 앞에서 어떤 꼴이 됐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책상 앞에서 외주 작업 코드를 붙들고 있었죠. 모니터 2개에 빼곡히 띄워놓은 화면 사이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채은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대. 의식이 없대. 채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 채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야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 언니 빨리 와. 제발 빨리. 채은이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었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중앙병원을 외치는 사이 남편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도겸이 받았어요.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의식이 없대.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 알아서 잘해봐. 나 다시 들어가야 돼. 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택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아서 잘해봐. 그 한마디가 가슴 한쪽에 가시처럼 걸렸지만 지금은 그걸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채은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채은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했잖아. 채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저는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과 코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이 기계에 맞춰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엄마가 저렇게 작은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이불 위로 드러난 어깨가 앙상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시어머니 오정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읽음으로 바뀌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도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일이라도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도겸의 목소리가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주말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와달라는 거야. 나도 상황이 있어. 일단 내가 알아볼게. 알아본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채은과 저는 거의 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곁에 선 의료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 찍히던 초록색 선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왼손을 잡았고 채은이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아직 따뜻했어요. 엄마, 나야. 채린이야. 눈 떠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록색 선이 일직선을 그었어요. 기계에서 길고 단조로운 소리가 울렸고 담당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임종을 알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등에 이마를 묻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아닌 것이 목 안에서 뭉쳐서 나오질 않았죠. 채은이 옆에서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만 중환자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절차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장례 지도사가 빈소 자리를 안내하고 상복을 건넸습니다. 채은과 저 단 2사람이 상복을 입었어요. 저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도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 3층 치료실이야. 와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4번.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빈소 첫날 저녁 조문객이 몇 분 다녀가셨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 박순자 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순자 이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2팔로 꽉 끌어안았어요. 채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언니가. 순자 이모님이 한참을 우시다가 제 얼굴을 2손으로 감싸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그러더라. 채린이가 시집살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참으라고만 했다고. 그 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상주석에 앉은 채로 무릎 위에 놓인 2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장례 이틀째 조문객이 뜸한 한낮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겨우 도겸과 전화가 연결됐어요. 제발 한 번만 와줘. 빈소에 아무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거기 갈 시간에 이번 주말 준비나 해. 도겸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채린아,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 세면대를 2손으로 잡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상복을 입은 여자가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엄마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이게 엄마의 전부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채은이 제 옆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은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 지인 1명, 조의금 봉투 하나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채은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집에 갈게.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택시에 올라 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핸드폰을 열어 도겸과의 대화창을 봤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고 도겸의 답장은 딱 2줄이었어요. 알겠어. 좀 어려울 것 같아. 택시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온 터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복 차림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현관 앞에 서서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잘못 누른 건가 싶어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삐삐. 또 오류음이었어요. 3번째, 4번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어록 앞에 선 채 손가락을 멈추고 숫자판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잘못 누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죠.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에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돼. 뭐가 바뀐 거야? 아, 비번? 어머니가 바꾸신 것 같은데. 도겸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어머님이 왜 우리 집 비번을 바꿔? 상갓집 냄새가 집에 배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저는 현관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돼? 나 사흘 동안 장례 치르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 집에 못 들어오게 비번을 바꿔?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도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속초. 속초? 여행 간 거야? 도희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신 거야. 급하게 잡힌 거라. 저는 등을 현관문에 기댔습니다. 엄마 장례 사흘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속초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누이가. 내가 엄마 유골함을 안고 있던 그 시간에. 내일 들어가면 비번 알려줄게. 하루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에 선 채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도겸과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들 사이를 스크롤하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도겸이 보낸 메시지 중에 이상한 게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다른 대화방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도겸이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였죠. 캡처 화면을 눌러 크게 키웠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모인 단톡방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정란의 메시지가 가운데 찍혀 있었습니다. 네 애미 죽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네. 저는 그 글자들을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왔어요. 팔뚝, 어깨, 목덜미까지 그 차가운 것이 온몸으로 번져갔죠.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비정상적으로 무섭도록 맑아졌죠.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 결론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상복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단지 앞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캐리어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소유자 노채린. 매입 당시 제 자금 전액으로 산 집이었죠. 남편 황도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어요. 다음으로 시댁에 보낸 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도희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 원, 계좌이체 내역과 그때 쓴 차용증 사본, 시어머니 이름으로 넣어준 보험료 납부내역, 시부모님 생활비로 매달 보낸 이체 기록,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분류했어요. 금액을 합산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돈의 합계를 처음으로 직시한 거였어요. 숫자가 화면 위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새벽 2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단지 내 금매 실거래가를 검색했어요. 수첩을 꺼내 내일 아침 단지 앞 부동산에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포털 검색창에 이혼 절차를 입력했어요.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재산 나누는 방법, 주요 내용을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엄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엄마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잡은 엄마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왔어요. 체리나.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이제 참지 마. 내 인생 살아. 그 말을 하고 엄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안 참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단지 정문 옆 부동산 앞에 섰어요. 아직 문이 잠겨 있었죠. 9시가 될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셔터가 올라가고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문을 열고 나온 중개사 진소영 대표가 저를 보더니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낮아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빨리 거래 좀 해주세요. 진소영 대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진소영 대표가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 가격이면 금방 나가긴 하겠는데 많이 낮추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잔금 치르고 나면 바로 비워주는 걸로 계약서에 꼭 넣어주세요. 진소영 대표가 펜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 명의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진소영 대표가 제 눈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이혼 전문이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들어가 접수대에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30분쯤 기다리니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은 얼마인지 말하면서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단톡방 캡처,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사본.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가 혼전에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거고 대출 갚은 것도 관리비 낸 것도 전부 본인이면 이건 재산 나누기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노채린 씨 재산이에요. 신우이한테 빌려준 3천만 원은요? 차용증에 서명까지 있고 이체 기록도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 걸 수 있어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혼 소송이랑 그 돈 돌려받는 소송, 둘 다 동시에 맡기고 싶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펜을 들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에 앉아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도 정지시켜 주세요. 신우이가 쓸 수 있게 해둔 건데 끊을게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전부 다 해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전부 다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한 장씩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데 손끝이 시원했어요.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은행 밖으로 나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은이였어요. 언니, 엄마 시골집 정리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지금은 못 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근데 채은아. 응? 그 집 절대 팔지 마. 내가 쓸 데가 있을 것 같아. 채은이 잠깐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어요. 동생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금매를 내놓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소영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노채린 씨 매수인 나왔어요. 신혼부부인데 대출 사전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라 바로 계약 가능해요. 진행해 주세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소 테이블에 매수인 부부와 마주 앉았어요.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계약서로 옮겼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잔금일은 매수인 쪽 대출 일정에 맞춰 3주 뒤로 잡혔습니다. 잔금일에 열쇠 인도하고 바로 비워주셔야 해요. 진소영 대표가 안내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까지 제 짐은 다 빼놓을게요. 계약금을 수령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곧장 아파트로 향했어요. 도어록 업체에 전화를 걸어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기사가 도착하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제가 소유자라는 걸 확인시켰어요. 기사가 도어록을 열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했습니다. 저는 새 번호를 입력했어요. 저만 아는 번호로. 집안에 들어서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린 건지 향수 냄새가 거실에 배어 있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뿌리고 간 거겠죠.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은 캐리어에,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가방에, 서류는 파일함에, 엄마가 예전에 보내주신 반찬통이랑 수저 세트도 따로 챙겼어요. 시댁 식구들 옷과 물건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 외투, 도희 원피스, 도겸의 양복. 하나씩 접어서 넣는데 감정이 없었어요. 남의 빨래를 개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장을 비우다가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결혼 초기에 도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용히 서랍에 도로 넣었어요. 잠깐 손이 멈췄지만 고개를 돌려 다시 짐을 쌌습니다. 시댁 식구들 짐 박스를 현관 앞 복도에 내놓았어요. 5개였습니다. 복도 벽을 따라 나란히 줄을 세워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죠. 핸드폰을 꺼내 진소영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도 준비 시작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속초에서 2박 3일 여행을 마친 시어머니 오정란, 도겸, 시누이 도희 세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전해 들었죠. 세 사람은 웃고 떠들며 복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관 앞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도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오정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꿔놓은 번호 눌러봐. 오정란이 직접 도어록 앞에 서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삐삐삐.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도희가 여행 가방 손잡이를 놓으며 끼어들었죠. 오빠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세 사람이 번갈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거기 집 팔린 거 아닌가요? 며칠 전에 이삿짐 빼는 거 봤는데.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고 합니다. 도겸이 단지 앞 부동산으로 뛰어갔어요. 진소영 대표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파트 1204호요. 집이 팔렸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진소영 대표가 안경 너머로 도겸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소유자 노채린 씨가 금매로 내놓으셔서 이미 계약 완료됐고요. 잔금일에 명도 예정입니다. 내 집인데 아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까? 진소영 대표가 서류철을 펼쳐 등기부등본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노채린 씨 단독이세요. 남편분 이름은 없어요. 도겸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돌아온 도겸이 복도에 서 있는 오정란과 도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정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그년이 집을 팔아? 여기가 누구 집인데? 도희가 여행 가방 위에 걸터 앉으며 물었어요. 오빠, 설마 진짜 집이 형수 명의였어? 도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복도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도겸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채린이 거라고? 오정란이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겸이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집 살 때 돈이 다 채린이 돈이었어. 명의도 채린이고. 이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오정란이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도희가 일어서며 오빠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집에서 산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세 사람과 박스들만 남았어요. 오정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돈을 못 벌어서 이 꼴이 난 거야. 남자가 집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 도희가 오정란을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는 뭔데? 비번은 왜 바꿔서 일을 키운 거야?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상갓집 냄새가 집에 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세 사람이 서로를 탓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겸이 그 사이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채은의 원룸에 있었어요. 캐리어를 풀어놓고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채은이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제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집 판 거야? 응. 진짜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은이 제 옆에 털썩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어. 그 집에서 더 버텼으면 언니가 무너졌을 거야. 채은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사흘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채은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계속 두드려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졌어요. 도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카톡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해. 집을 왜 팔아? 미쳤어? 어머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것 같다. 네가 책임져. 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도겸이 채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채은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언니 형부인데 받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채은이 전화를 받아 귀에 대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 엄마 장례식에 전화 한 통 없이 여행 간 사람들이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도겸이 뭐라 말하는 게 들렸지만 채은이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도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제 거래처와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채린이 어디 있냐고 연락 좀 해달라고. 오정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갔어요. 접수 창구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집을 몰래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소장이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등기 명의자가 본인 재산을 처분하는 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정란은 관리사무소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쳤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채은의 원룸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정우 변호사에게 받은 이혼 소장 초안과 신우이 도의에 대한 돈 돌려받는 소장 초안을 펼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 도겸의 이름, 이혼 사유. 글자들이 또렷했어요.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이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통보가 가겠구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책상 위 불을 껐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도겸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같은 날 도희에게도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도착했어요. 도희가 울면서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오빠, 형수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3천만 원 내놓으래. 나 어떡해. 나도 이혼 소장 받았어. 뭐? 도겸이 소장을 받아든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칠 뻔했다고 해요. 도희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집을 팔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몄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정을 듣고 있던 이웃 한 명이 되물었다고 해요. 장례에 조문도 안 가고 여행 갔다면서? 그거 진짜야? 오정란이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동정 여론을 만들어 보려던 시도는 처음부터 먹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이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상대 쪽에서 오히려 위자료를 달라고 반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시댁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단톡방 캡처본, 장례 사흘 동안 남편과 시댁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걸 보여주는 통화 기록, 도희가 올린 여행사진 캡처,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정황. 한정우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씩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오셨네요. 2주가 지났어요. 도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사정했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소송 중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시내 카페에서 도겸과 마주 앉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적이 되어 앉은 건 처음이었죠.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체리나,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어요. 장례 사흘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어. 비밀번호 바꿔서 나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 그 시간에 받아보면서 밥 먹고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반성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어? 도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 뒤에 도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하는 거 알지? 너도 손해야. 저는 물컵에서 손을 떼고 도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야. 대출 갚은 것도 나, 관리비 낸 것도 나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돈이었어. 나눌 게 없어. 도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물컵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희였습니다. 언니, 나야 도희. 돈 진짜 갚을게. 소송은 좀 취하해줘. 제발. 내 신용이 다 망가져. 빌릴 때 차용증까지 쓰면서 갚겠다고 했잖아.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도희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매수인 쪽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진소영 대표를 통해 잔금이 치러졌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깔끔하게 끝났어요. 제 통장에 아파트 매매 대금이 입금된 순간 저는 핸드폰 화면에 뜬 잔고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시댁을 위해 쓴 돈이 아니라 저를 위한 새 출발의 종잣돈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잔금 처리 당일 새 매수인 부부가 이삿짐을 드리기 위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오정란이 나타났어요. 복도에 아직 자기 짐이 남아있다며 올라온 거였죠. 오정란이 새 집주인 부부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정란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소리쳤어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여기 들어와. 새 매수인 남편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있습니다.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오정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새 매수인 부부는 오정란을 지나쳐 현관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습니다. 오정란은 복도에 쌓인 짐박스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도겸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오정란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희가 계단 쪽에서 나타나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모텔이라도 가자.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세 사람은 박스와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복도에는 다 씻지 못한 박스 2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텔로 짐을 옮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채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주소를 알아낸 것 같아. 형부한테 들은 모양이야. 채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이 아니었어요. 연달아 눌러대는 소리와 함께 현관 너머로 고함이 들렸죠. 문 열어. 채린이 내놔. 오정란이었습니다. 채은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오정란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채은이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제 집이에요. 강제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뭐? 네가 감히 시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저는 시어른이 아니라 제 집을 지키는 거예요. 오정란이 채은의 어깨 너머로 안쪽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채린아, 나와. 나와서 얘기해.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채은 뒤에 서서 오정란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오정란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어. 내 아들이 모텔에서 자고 있다고. 저는 오정란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건 제 재산을 처분한 것뿐이에요. 오정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채은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관 2명이 올라왔어요. 오정란이 경찰관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훔쳐서 팔았어요.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등기 명의자 본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법원이 뭘 알아? 그년이 우리 가족을 쫓아냈다고요.
어르신,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분한테 연락하셔서 모시러 오시게 하세요. 오정란이 결국 도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분쯤 뒤에 도겸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오정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정란이 도겸의 손을 뿌리치며 울먹였지만 도겸이 억지로 부축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동생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접근 금지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나요? 위협이 반복되면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 도겸 씨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나누는 걸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했어요. 준비해둔 자료 그대로 대응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채은이 물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물을 받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주말 순자 이모님의 소개로 경력단절 여성재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사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IT 경력이 이 정도면 충분히 정규직 가능하세요. 재택근무 가능한 자리도 요즘 많거든요. 집에서 외주만 받다 보니 감이 좀 떨어졌을 텐데 괜찮을까요? 기술은 금방 돌아와요. 걱정 마시고 준비해 보세요. 오랜만에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한편 도겸은 모텔 생활을 끝내려고 오랜 친구 임철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철호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장모님 장례에 여행 가서 이혼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도겸이 처음으로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 눈으로 보게 된 거였죠. 철원의 방 한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오정란이 전화를 걸어 도겸을 다시 부추겼습니다. 정신 차려. 변호사 말로는 재산 나눠받는 쪽으로 밀면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대. 도겸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말에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철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말대로 재산 나누는 거 최대한 뜯어내야지. 이 문자는 나중에 재판에서 도겸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시기 도희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 변호사가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에요.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도희가 도겸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형수한테 합의 좀 부탁해줘. 제발. 도겸도 자기 일로 정신이 없어서 외면했습니다. 결국 도희가 제게 직접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길게 쓴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여행도 내가 먼저 가자고 한 거 맞아. 엄마한테 끌려간 거지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 제발 합의해줘.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희의 글자들이 화면 위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그날 밤 채은의 원룸 베란다에 섰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엄마 유골함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첫 번째 이혼 조정기일을 위해 준비한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씩 확인하고 가방에 넣은 뒤 일찍 이불을 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였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복도 반대편에 도겸이 자기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겸이 입을 달싹거리는 게 시야 끝에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양쪽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란 테이블 가운데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 변호사가 각각 자리를 잡았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 입장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피고 측부터 하시죠. 도겸 쪽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결혼 기간 동안 남편도 가정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아파트 매매 대금의 일부를 나눠야 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바로 서류 묶음을 꺼내 조정위원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에 노채린 씨 본인 돈으로 산 겁니다. 대출 갚은 것도 관리비 낸 것도 전부 본인이 했고요. 남편 쪽에서 들어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등기 서류, 자금 출처,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여기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의 귀에 대고 추가 진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조정위원에게 요청했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네 애미 죽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쓰셨어요. 캡처본을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장례 기간에 시누이가 올린 여행 사진이에요. 날짜가 찍혀 있고요. 리조트 예약 내역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앉아 있던 사흘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속초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캡처와 리조트 예약 확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기 전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상복을 입고 집 앞에 섰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조정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떨구고 테이블 위 자기 손만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겸 쪽 변호사가 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조정위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장례 3일 내내 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그 시간에 받아보면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어요.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전화기를 들었어야죠.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내려놓고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재판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도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체리나,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도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이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참았어.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도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팔을 빼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 한정우 변호사와 마주 앉았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상대 쪽 재산 나누자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지 말지요.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 빈소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다시 걸었던 제 모습도요. 청구할게요. 제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모욕한 거, 그 책임은 묻고 싶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은 철원의 방에서 오정란과 통화를 했다고 해요. 엄마, 조정 안 됐어. 재판으로 넘어간대. 재산은 나눠받을 수 있다며. 상대 쪽 변호사가 증거를 다 가지고 왔어. 쉽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를 받고 그 변호사가 무능한 거 아니야. 도겸이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진짜 다 끝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오정란의 한숨소리만 길게 새어나왔다고 해요. 조정이 불성립된 뒤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접수된 도의에 대한 소송이 앞서 판결이 나왔어요. 수개월이 걸렸죠. 법원은 도의에게 3천만 원과 밀린 이자를 채린에게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의가 항소를 생각했지만 상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항소에도 결과는 같아요. 차라리 나눠서 갚는 쪽으로 합의하세요. 도의가 제게 분할 납부를 요청해 왔어요. 저는 한정우 변호사와 상의한 뒤 조건을 붙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되 3번 이상 안 내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조건이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 도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합의를 마친 날 저녁 저는 채은과 함께 엄마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현관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 안에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채은이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낡은 마루 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골집 안은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채은과 저는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부풀어 올랐어요.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벽에 걸린 달력,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작은 화분. 손이 닿는 것마다 엄마의 흔적이었죠. 서랍장 안쪽을 비우고 있었어요. 깊숙한 곳에 접힌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겉면에 엄마의 글씨로 채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접힌 편지지를 꺼냈어요. 엄마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채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 평생 참으라고만 해서 미안하다. 이 집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사랑한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편지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 뭔데? 채은이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어요. 채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등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엄마.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래된 마루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울다가 크게 울다가 다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편지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채은아, 나 이 집 고쳐서 여기서 살려고. 채은이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응. 엄마가 여기서 마음대로 살라고 했잖아. 채은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어요. 언니답다. 나도 도울게. 두 사람은 낡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가꾸던 텃밭에 잡초가 무성했지만 울타리 밑에 심어둔 봉숭아가 한 줄기 살아남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장을 낸 지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 선고가 열렸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장례 기간 중 피고 및 피고, 가족의 부재, 현관 비밀번호 변경, 시어머니의 모욕적 발언, 장례 기간 중 가족여행 정황, 그리고 피고가 지인에게 보낸 재산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황도겸 및 피고, 가족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피고의 재산 나누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친정 모친 장례에 대한 중대한 모욕과 방치를 고려하여 피고 황도겸은 원고 노채린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오정란이 입술을 꽉 깨문 채 법정 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도겸이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항소할 수 있습니까? 증거상 뒤집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긴 힘들어요. 도겸이 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 아래에서 한정우 변호사와 마주 섰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긴 싸움이었는데 감사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판결문 정본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에서 엄마 사진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시골집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아파트 매매 대금 중 남은 돈으로 시골집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 얹었습니다. 벽에 금이 간 곳은 메우고 새 벽지를 발랐어요. 거실 한쪽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생활도 할 수 있게 동네 인테리어 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설계했어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재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중견 IT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필요할 때만 서울 사무실에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팀장이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어색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겸은 위자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겨우 구했다고 들었어요. 오정란은 시골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됐고요. 도희는 매달 50만 원씩 제게 송금하느라 하던 사업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만든 결과를 감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끝난 시골집에 첫 번째로 초대한 손님은 채은이었습니다. 채은이 새로 꾸며진 거실을 둘러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거실 한쪽에 마련한 작은 선반 위에 엄마 사진과 편지를 나란히 올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맨날 보고 있어. 여기서. 채은이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새로 만든 작업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가 가슴 안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업무 화면을 띄우다가 문득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가꾸던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잡초를 뽑고 새로 흙을 일궈놓은 자리에 상추 모종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심은 거였죠. 엄마, 나 이제 참지 않고 나답게 살게. 작게 말하고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모니터에 업무 화면이 켜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다가도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무너지는 순간인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힘든 틈을 타서 문을 잠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착하다는 말, 잘 견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누군가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나만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